네. 이게 오프닝 할 때부터 자꾸 재채기를 해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에서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러 온 이 글로벌 CEO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 포럼, 윤석열 대통령 이 다보스 한 호텔에서 글로벌 최고 경영자와의 오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국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나에게 직접 알려달라.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제도를 고칠 수도 있다. 시장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CEO들 중에는 인텔 CEO, IBM CEO, 퀼컴 CEO, JP모건 CEO, 무바달라 CEO 등 반도체, 전자, 통신장비, 금융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표들이 함께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것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 후 9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유수의 CEO들과 정치인들, 각국 정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상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특별연설에 나섭니다. 범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 오늘 연설에서는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협력 연대 방안 등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척결 끝까지 하겠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있습니다. 이 LH가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 불법 행위로 공사를 막은 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LH 공사의 전국 공사 현장이 387개가 있는데요. 그 387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법행위 270건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노조원,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 51건, 타워 크레인의 원래비 지급 강요가 48건, 태업,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가 31건 각각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고 원희룡 장관은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 제가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태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LH 공사가 공사하는 현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나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LH 건설 현장이 민노총 등의 불법 행동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가 늦춰지게 되면 결국은 무주택자의 입주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계속
부담을 하게 되고 그건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한테 손해보면서 집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LH 현상에서 일어난 수백억 원의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로 전가돼서 서민들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 특권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을 끝까지 척결하겠다. 이런 원희룡 장관의 선언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건설노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사무실 5곳, 한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산노조 사무실 3곳 등 모두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는 약 20명인데요. 경찰은 이 20명이 2020년에서 2022년 건설업체를 상대로 자사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및 공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어떤 협박을 했냐 하면 자신들의 요구에 건설사가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소음이 큰 집회를 열거나 건설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를 해서 건설 현장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한 경찰은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을 텐데요. 현재까지 186건 929명을 수사해서 그중 23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번 경찰의 특별단속은 올 6월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등의 수사 의뢰가 계속되고 있어서 수사 대상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불과 2주일 동안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건설 관련 기관을 통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했는데 그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그 결과 전국 1494개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판은 다 불법 공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건설사들이 노조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월급과 별도로 일종의 상납금인 원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사례도 567건입니다. 이 타워 크레인의 원래비, 노조 전임비 모두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가 68건, 채용 강요가 57건, 운송 거부가 40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 LH공사 같은 겁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런데 건설 현장마다 이렇게 만연된 불법 행위들, 이 건설사들이 왜 노조의 눈치를 그렇게 볼까? 건설사들 중에서 또 현장 소장 중에서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 불법에 맞서서 불의에 맞서서 싸웠던 정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김명수 재판부가 문제였습니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심각한 협박과 폭력을 휘둘러도, 그래서 막상 이게 기소가 돼도 법원이 집행유예 때리거나 벌금만 선고하면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2017년 민노총 건설노조 대구 경북 지부장 A라는 자, 조합원 1000여 명에게 양아치 새끼들 박살내세요, 그 명령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강목과 소화기로 시공사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부수고 한노총 조합원들에게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 A라는 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1년 실형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 실제로 감옥 산 거는 뭐 한 2, 3개월밖에 안 될 겁니다. 자, 2심 판결, 이런 황당한 판결을 도대체 어떤 자가 내려서 풀어줬는지, 이런 거 그야말로 판결 실명제 해야 될 것 같은데. 2심 판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민노총 노동규적들 중에 이렇게 감옥 갔다 와서 진짜 잘못 반성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부양가족이 있다? 한국노총 폭행당해서 경추골절 입은 그 한국노총 조합원은 부양가족이 없습니까, 그러면? 때린 놈만 부양가족이 있고 맞은 피해자는 부양가족이 없어요? 이런 황당한 결정이 계속 재판부에서 내려지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이거 재판에 가져가 봤자 괜히 골치만 아프고 어차피 저거 뭐 잠깐 있다가 나올 텐데,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그 법무부와 검찰은 아마 검찰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이 벌여놓은 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을 거의 대부분 경찰한테 넘겨주고 6대 주요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검수완박으로 2개 남겨놓고 다 빼앗아 간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해서 생각해낸 것이 합수단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합수단을 지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합수단입니다. 이거 서울 동부지검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작년 5월에 남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이렇게 있는데 이 남부에다가는 그 여의도 금융범죄, 증권범죄를 주로 다루는 금융증권합수단을 먼저 설치했고 남부에다가 그 다음에 동부에다가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그리고 북부에다가는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이게 뭐 국가재정범죄라고 하는 게 국민 세금으로 여러 시민단체에다가 교부금 주고 지원금 준 것들을 딴 데 썼다든지 하는 이런 종류의 온갖 범죄들이 다 국가재정범죄에 해당되는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북부지검에 설치된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합수단을 구성해서 합동수사니까 수사인력 보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 범죄 수사와 기소에 총력전을 펼쳐서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봐라, 이런 거악을 척결하고 이런 악의 무리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수사력, 이거 검찰밖에 없지 않냐. 이것을 국민들한테 환기시킴으로써 잘못된 검수완박법 그리고 잘못된 검경수사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부활하거나 새로 신설된 합수단, 이 합수단은 그야말로 이 수사 성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죠. 그 사례로 서울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들 수 있습니다.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 만에 조직폭력배 두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범 111명을 입건하면서 역시 검사다, 역시 검찰이다, 검찰이 나서니까 뭐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김호삼 동부지검 합수단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6개 국가 면담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 수배는 5건 진행됐고 중국에 있는 5명의 송환 또는 강제 추방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에 신속한 검거를 요청하고 있다. 이 보이스피싱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는 국제적 연계 범죄 조직이 아니면 이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돈 심부름하고 돈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피라미드를 몇 명 잡아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다른 나라와의 이 공조를 통한 이 사법 수사가 필수적인 거죠. 김호삼 단장은 합수단 내에 전문 인력이 많다. 그래서 그간 드러나지 않은 공범까지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합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법무부 장관 바뀌고 검찰총장 바뀌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졌네 라고 하는 체감도 높은 수사 성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동부지검 합수단 수사 성과에서 주목할 점은 총책을 잡았다는 것이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도피사범을 송환하겠다는 논의도 좋았다. 총책을 잡았다는 게 중요하다. 뿌리를 잘랐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남부지검에 부활시킨 금융 증권 범죄 합수단, 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그 합수단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덮기에 급급했던 옵티머스 라임을 재수사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거악과의 전쟁, 이 화이트 칼라 범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또 이 정치 권력과 밀착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수사력을 갖춘 이 검찰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네, 이걸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검수완박의 폐기, 또 검경수사권의 재조정, 이런 논의로 연결될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의제라고 하는 모임이 출범을 했는데요. 제 눈에는 범죄 혐의자들이 모인 모임으로 보였습니다. 사의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귀향을 가서 전라남도 강진에서 머물렀던 그 장소, 거처의 이름을 사의제라고 지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사의제 출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지그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려면, 그것도 다산 선생을 앞세워서 하려면 다들 감옥에는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사의제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출신의 청와대 참모 총리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입니다. 이 자들이 밝힌 이 사의제의 목적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책을 계승 발전하자는 겁니다. 야, 나라 한 번 더 말아먹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이후 당을 접수하기 위한 문파 세력들의 결집, 이런 뜻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 맞춰서 이 문재인이는 살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 작은 책방도 낸다 그러죠. 북치고 창구치고 슬슬 이 문파들이 기지개를 피는 것 같습니다. 이 고문을 정세균이 맡았는데, 정세균은 이렇게 축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여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부가 아닌가 판단된다. 예. 정세균의 말대로 새 정부 출범 8개월여 시간이 흘렀는데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들, 문재인 세력들, 노무현 세력들, 이재명 세력들 단 한 번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협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을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문재인 정권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이게 좀 문재인 정권 때 거의 힘도 못 쓰던 무능한 자였는데, 하여튼 이 자가 사의제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34개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감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 왜곡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다. 34개 정책에 대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정균이라는 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오네요.
문재인만 아니면 돼. 이게 말이죠. 6년 전에 문재인 종북좌파 세력이 정권 잡았을 때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박근혜만 아니면 돼. 그때 이 자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만 아니면 돼. 그래서 예산이나 정부 조직에 창조 경제에 창조자 들어가는 거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새마을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싹 없앴습니다. 새마을자 들어가면 전부 없앴어요.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만 빼놓고 새마을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이가 아프리카인가 어디 갔다가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막 격찬하는 거를 듣고 와서 야, 그 새마을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새마을하고 좀 다른가 봐. 이래서 새마을이 약간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5년 동안 박근혜만 아니면 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국정원장 3명, 비서실장, 수석, 장관들 전부 올가미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당했어요. 그랬던 자들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지그들끼리 모여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문재인만 아니면 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문재인만 아니면 되지 사실. 문재인이 했던 탈원전 다시 원전 중심으로 거꾸로 돌리면 되고, 문재인이 했던 소득주도 성장 아니야. 기업 선투자 정책으로 바꾸면 돼. 최저임금 그렇게 빨리 올린 거 속도 조절해야 돼. 52시간 다시 유연화 시켜야 돼. 문재인만 아니면 되죠 사실은.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대엽이라는 자, 이건 또 문재인 밑에서 정책기획위원장 지낸 자인 모양인데,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비틀어줘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문재인 종북좌파 세력이 5년간 비틀어놨던 대한민국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킨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상적인 정책 과정을 전부 직권남용, 직무유기, 화이트 칼라 범죄, 이렇게 이리 올가매고 저리 올가매서 모든 것을 다 범죄시하고 척결해야 될 적폐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박능우의 말에 따르면 문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에 34개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특정감사를 이거 100대 과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종북좌파 세력이 했던 모든 국정과제는 전부 전면 재조사,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추는 곳마다 구더기 기생충들이 버글버글 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100대 국정과제 전체를 다시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대변인은 이 사의제 출범과 관련해서 점잖은 논평을 한번 했습니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거꾸로 간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사의제의 역할은 하나다. 반성문을 쓰는 것이다 이랬는데, 조금 너무 완곡한 표현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범죄 피의자들의 모임 같다. 참여한 사람 한 200여 명쯤 참여할 거라고 이자들이 큰소리 치는데, 그 참여한 이름을 올리는 200여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사법기관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다 나름 역할을 했던 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워낙 급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서 탈원전 문제라든지 무슨 울산시장 선거농단 문제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워낙 급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뻔했던 분야와 인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갖고서 얼굴 내밀고 있으니까 이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감찰하고 감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조폭들이 단체 사진 찍은 거랑 똑같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간첩단 북한의 김명성이가 지령을 내려서 지하 간첩단들이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김명성의 지령 중에는 들키면 USB를 부숴서 상켜라 라고 하는 증거인멸 구체적인 방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방첩당국은 경남, 창원, 진주의 자통 조직과 제주의 히읗, 기역, 히읗이 모두 노동당 산하,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방첩당국은 북한이 공작원 한 명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지하조직을 차례로 구축하고 연계 활동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간첩단에 포섭된 사람들은 서로를 모르고 활동했을지 모르지만 북한 공작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연계된 전국 조직 간첩망으로 운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가 밀집한 창원, 진주 등의 거점을 두고 있는 자통은 2016년 가장 먼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옛 통진당 계열의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출신 강모라는 자는 2017년 1년 늦게 비슷한 방식으로 김명성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지하조직이 김명성으로부터 반미투쟁, 민노총 침투 장악 및 세력 확대, 윤석열 규탄 등의 동일한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 공작원 김명성이가 소속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이것은 북한 정권 초기부터 1940년대부터 대외연락부 사회문화부 225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껏 간첩 난파 등의 대남 공작 업무를 수행해온 조선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에 기소된 자통 충북동지에도 2017년부터 같은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조모 이모로부터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창원 진주 쪽과 제주 쪽을 지령하고 조직한 김명성과 충북 동지회를 지도한 조모와 이모가 다 문화교류국 소속의 공작원이라면 문화교류국 입장에서는 충북 동지회나 제주 히읗 기역 히읗이나 또는 창원 진주 등지의 자통조직 모두가 다 하나로 연계된, 자기들끼리는 서로 모르지만 조선노동당 입장에서는 하나로 연계된 남한 내 전국 지하 간첩망 조직 운영을 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서 자통 그리고 히읗 기역 히읗 자통 충북 동지회 등 지하 조직을 전국 각지에서 운영했다고 이제 의심하면서 방첩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2개 이상의 간첩 조직을 가동할 때 조직 간에는 서로 알지 못하게 하면서 상부에서는 이들을 각각 조직해서 전체적으로는 전국 지하망 조직처럼 운영을 해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로 있잖아요. 이석기. 이 아로가 적발돼서 감옥에 가고 또 통진당이 해산되는 이 아로 사건은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문화교류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교류국은 이번에 이것을 조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보안 지침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교육해 왔던 것 같아요. 그 보안 지침 중에 하나, 들키면 USB를 부수고 삼켜라. 뭐 이런 지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삼키면 어떻게든 회수가 가능한데요. 부숴서 삼켜버리면 부순 상태로도 이걸 복구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삼켜서 이 몸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작은 조각조각을 다 찾아내서 이걸 완전하게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부숴서 삼키는 방법의 증거인멸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정도로 이번 이 전국 간첩 조직망에 대한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의 지시는 아주 치밀했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다만 방첩당국은 이 자통 이번에 이 적발 수사되고 있는 이 간첩단 의혹 조직과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 출신이 주축이 된 이석기 사건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 대상자는 연령대가 주로 50대, 60대, 이게 586들이죠. 지금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들. 그러나 방첩당국은 북한 지령문 등 이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들을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을 부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조 주사파 김영환, 당시 필명 강철, 김영환이 최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주사파 대부로 북한 영계 지하 정당인 민혁당을 조직했던 김영환입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의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지하 조직은 이를 위한 중요 수단이다. 북한이 한국 내 지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남남 갈등 유발이 아니다. 지하 조직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결정적 순간에 들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최근 브라질에서도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나서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이 점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의 추종자 지하 조직이 아직도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 교주가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거나 죽더라도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버린 신도들은 그 교주를 계속 추앙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가 이 간첩망들이 정치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인간관계가 얽히면 더 맹렬하게 활동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도대체 북한은 왜 이렇게 별로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하 조직을 계속 만들고 간첩을 보낼까? 이 질문에 대해서 김영환은 북한식 통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요긴하게 쓰일지 모르는 비상대비책의 성격이 있다. 그럼 도대체 이자들한테 북한은 어떤 지령을 내릴까? 김영환이가 북한 공작원들이 가지고 온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내려왔거든요. 그 잠수함으로. 그때를 이제 김영환이가 얘기합니다. 1991년에 잠수정을 타고 미 입국해서 김일성을 만났다. 김일성이 나를 김동지라고 부르면서 남조선혁명과 해방에 혁혁한 공을 세워라. 기대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바로 김일성이가 나한테 준 지령이다. 그러면서 공작금 40만 달러를 줬는데 지금으로 치면 30억에서 40억 가까운 엄청난 거금이었다. 이걸로 민혁당 조직하고 또 선거 작업에도 썼다. 그러면서 주사파들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하나 있다.
후회 반성이라는 단어다.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나쁜 놈이 되고 배신자가 된다. 부모 중에 자녀를 주사파로 교육하는 부모도 있다. 그렇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식들도 어떻게든 사이비 종교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죠. 주사파인들 다르겠습니까? 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류건일 선생이 이런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 공작원, 남한 주사파, 앙코르와트에서 서로 코드를 맞췄다. 북한 대남 공작과 남한 주사파는 자신들의 합작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NLPD. 이를 위해 모든 종류의 증오, 질시, 양심을 엮어세운다. 이른바 통일전선이다. 통일전선의 세화, 가짜뉴스 선동, 증오심 부추기기, 그리고 세금 퍼주기. 이걸로 남한 주사파는 선거에서 여러 번 이겼다. 광우병 난동을 부리고 탄핵 정변을 일으켜서 보수 정권을 둘씩이나 실신시키거나 죽였다. 그렇게 탈권한 주사파는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반미 친북, 친중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악스럽게 밀어붙였다. 가짜 평화협정, 한미동맹 철폐, 미군 철수, 연방제, 대기업 국유화, 군 무력화, 대공 수사력 와해를 꾀했다. 지하에는 직파간첩, 고정간첩이 우글거린다. 지상에는 이들 지하족도 섞였을 극좌정파, 사회단체, 노동단체, 교육패, 법조패, 미디어패, 문화패가 백주에 쇠공을 날리며 설친다. 이 혁명을 이겨내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산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2024년 총선 공천 2024년 총선에서 전투적 자유세력이 기회주의 세력을 이겨야 한다. 이 승리로 북한 대남 공작 플러스 남한 주사파 혁명을 때려 부숴야 한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네, 과연 류건희 선생이 목 터지게 외치는 38전당대회 그리고 2024년 총선 승리, 이걸 선거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얼마나 처절하게 또 치열하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간첩단 사건을 뭉갠 국정원장, 이런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황당합니다. 서훈입니다. 서훈이 이자는 지금 고 이대준 씨 월북몰이 관련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훈이가 나쁜 짓을 한두 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훈이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간첩 사건 수사가 밑에 실무진으로부터 올라왔고, 그 결재를 국정원장의 승인과 결재가 있어야 간첩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서훈이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동안에 간첩들은 북한과 접촉해서 공작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동지회라는 간첩단이 있죠. 이게 2017년부터 북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짓들을 하다가 2021년 4명 중에 3명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건은 2018년 초 국정원이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그래서 이제 작전 들어갈까요? 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당시 상부인 서훈 국정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서훈이가 남북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보류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훈이는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간첩 수사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서훈이가 간첩 수사를 막고 있는 그 사이 이 간첩들은 35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교신하고 2019년에는 중국 심양에 가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고 와서 활동을 하는 등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의 수사 방해에 힘입어서 활개치고 다녔다는 정황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뭉개고 방해받던 이 간첩 수사, 이것이 갑자기 작년 말 연초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정원장 비서실장 산하에 바로 이런 간첩 잡는 수사를 전담할 방첩센터, 태스크포스 성격의 방첩센터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공수사는 통상 국정원 2차장이 맡아왔지만 이게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하에서는 대북 평화 기조에 따른 대공수사력의 약화,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 인사들과 현 정권 인사들 간의 내부 갈등에 따라 이게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등의 이유로 국정원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비서실장 산하에 따로 간첩들을 수사하는 방첩센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방첩센터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에 해외 정보와 산업 보안 등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린 대공수사 인력들이 결집되고, 또 올해 말까지밖에는 수사권이 행사될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찰로 수사권이,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기 전에 그동안 관리해왔던 대공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작년 말 올해 초 간첩사건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은 김정은이한테 눈치 보면서 대북 평화만 강조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책 기조,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던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이 맞물리면서 대공 수사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화해됐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경남 제주도 2021년에 조사를 벌였고 내사 단계를 넘어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지만 윗선에서 유야무야 됐다. 그래서 이런 간첩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대공수사의 공백을 막고 좀 더 강력한 간첩 색출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경찰 중심의 상설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계속 존치시키는 국정원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출신의 한 고위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어놓는 것이다. 많은 이 대공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반대하는
법 개정안 추진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일정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해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 발상이다 이렇게 극렬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2가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이를 다시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데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간첩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처음부터 삐딱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누구나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을 텐데요. 국정원에서 방첩국장, 간첩대를 담는 팀장을 하다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감옥살이까지 하다 나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전 방첩국장 김석규 국장이 최근 동료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이 김석규 전 국장은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직후에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돼 7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됐습니다. 김석규 국장의 말입니다. 종북주사파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킨 것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잡은 뒤 국정원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국정원장 서훈, 그리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정혜구, 이 일당들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냈고 일체의 방어권도 허용하지 않고 직원 400명을 조사하고 40여 명을 사법 처리했다. 그러면서 이 김성규 국장은 이 빌리 브란트의 수석 보좌관, 빌리 브란트가 총리였습니다. 독일 총리였는데 이 독일 총리의 수석 보좌관 귄터 기욤, 이 간첩이었어요. 동독의 간첩. 귄터 기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독일 통일 후에나 밝혀졌죠. 동독의 비밀경찰 자료에서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석 보좌관인 귄터 기욤이 동독 비밀경찰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었다는 것이 독일 통일 후에나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훨씬 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불순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적화 통일 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침투 간첩을 상대하는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해제시켜 놓은 것을 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 분단 대치 중에 간첩을 상대하는 정보 수사 기능을 비전문적인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이 김성규 전 국장이나 또 지난번에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드렸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이태하 단장의 주장이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이 5년간 정권 잡으면서 대북 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특히 간첩 잡는
방첩 시스템, 방첩 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걸 최대한 빨리 복원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북한 간첩들이 활개치는 이런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어제 고성호 칼럼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 경찰에 이관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들을 여론의 힘을 빌어 강력하게 압박하고 국정원법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모두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 자들이 또 입이 달렸다고 전부 한마디씩들 합니다.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사실은 별로 안 되고 거의 대부분 거짓말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지그들끼리 짜고 거짓말을 하면 세상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짓말들을 해대는데, 그러나 거짓말들은 결국 드러납니다. 정진상이가 김만배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검찰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진상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김만배와 2번 정도 인사했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한 적 없나? 그러자 정진상이가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그냥 묻는 게 아니죠. 사또 재판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없다 하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지난 8개월간 정진상과 김만배가 통화한 기록, 29차례 통화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데 29번 통화를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자 정진상이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대장동 돌아가는 얘기를 했겠지. 뇌물 돌아가는 얘기,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돌아가는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하는 걱정하는 얘기를 서로 했겠죠. 검사가 거짓 진술했던 것 아니냐 하자 정진상이가 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지 뭘 과장이야. 김용희라고 있죠. 김용희가 또 김만배와 밥 먹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2014년 6월쯤에 김만배와 밥 먹은 적 없다. 그런데 밥을 먹었으면 식당에서 먹었을 테니까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취재진이. 식당 주인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이 된 직후에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하고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함께 왔었다. 이 가게 주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성남이었을 거고, 성남에서 정진상이, 김용희, 김만배, 유동규는 이미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기억하겠죠. 이 집이 단골집이었던 모양이네요. 이 사람들이 갈 때 따로 밥 먹는 지정된 방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술을 먹었는지도 주인이 기억해내고 아마 장부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리고 자주 와서
이들에게만 유일하게 외상 거래를 해줬다고 가게 주인이 진술했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만난 적이 없다고 딱 잡았다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입 맞추면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 검찰이 그냥 불러서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다 증거 수집해 놓고 나서 물어봅니다. 짐짓 모른 척 물어봅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그럼 이건 뭐죠?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통상적으로 제가 그 변호사들이나 이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누군가 피의자가 검찰에 가서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진술할 때는 사실상 시인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은 할 수가 없으니 모른다 또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자기 머릿속 내 머리가 나빠서요 라고 사실상 시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이재명의 말입니다. 김성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오늘 0시 40분께 횡령 배임 혐의로 김성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보강수사를 거쳐서 추가 영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김성태의 변호인은 이미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 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다. 저 잡아가세요. 저 사실을 죄를 지킨 지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김성태는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러는데 다만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법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난 잘 모른다. 김모 총괄본부장이 다 했다. 이 근거지기 역할을 한 이 김성태의 매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승우 변호사가 김성태가 다 부를 것 같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아니요. 지만 오고 근거지기는 태국에 남겨두고 왔어요. 그 근거지기한테 다 덮어 씌울 겁니다. 이렇게 분석 전망을 해 주셨는데 딱 그대로입니다. 자, 이 김성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먼저 나 김성태라는 사람 모른다. 그런 분 모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성태가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 만난 적이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부인을 했어요. 서로 모른다고. 자, 그러자 이 이재명이가 이 KBS 뉴스에 출연했는데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성태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다. 이랬어요. 이게 전화를 하긴 한 모양이네.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상 시인하는 거랑 똑같이 간주된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모른다고 딱 잡았대다가 그때 저 전화 바꿔줬는데 라는 얘기가 도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참 우리나라 그 정치권이 이상해요. 자기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다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김성태와 누군가가 밥을 먹었어요. 뭐 밥이건 술이건 먹었을 거예요. 술 먹다가니까 술을 마셨네요. 누군가 김성태와 또 다른 최소 한 명 이상의 누군가가 술을 마시다가 이 누군가, 이 사람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그러면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하고 당 대선 후보하고 그럴 때인데 아무 전화나 막 받아요? 아무 전화나 막 받냐고요. 보통 전화기가 뭐 2대, 3대 정도 될 텐데 자기가 갖고 다니는 개인 전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보통 오픈되는 전화기죠. 그러면 이 비서나 비서실장 전화로 전화가 왔다면,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왔다면 이게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갖고 다니는 개인 전화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 개인 전화기, 그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공개된 개인 전화기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몰라요? 이 누군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거는 뭐 전화 기록을 확인하면 금방 확인될 일입니다. 이재명이 전화기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통상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재명이는 이 통상적이지가 않아서 뭐 전화기가 아예 없는지 그냥 사용 공용으로 한 대만 쓰는지 아니면 한 10몇 대를 쓰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전화기가 있고 보통 전화를 걸면 비서가 받게 되는 이런 공용 전화기가 따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개인 전화기로 통화를 했다면 매우 가까운 자기 전화번호를 오픈할 정도로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김성태와 만나서 술 먹다가 나 이재명과 이런 사이야 하고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의 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성태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나 한마디 더 했어요.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다 이랬습니다. 황당한 거 아닙니다. 정치판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사전에 약속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누굴 좀 만나서 좀 정치자금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직접 만나실 건 없고요. 제가 술 마시면서 그 친구 전화 한번 통화만 해주시죠. 그래야 제가 후보님 측근인 거를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인 전화 한 9시 반쯤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황당한 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자꾸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통화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논평하지 않았습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서 안 만났거나 만나면 너무 위험해서 안 만났거나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간에
깊은 관계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을 쭉 해명하면서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다 이랬어요. 저는 말이죠. 저도 막말 한 번만 할게요. 우리 검찰이 가끔씩은 좀 미쳤으면 좋겠어. 수사에 미치고 좀 미쳤으면 좋겠어. 제대로.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성태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실제로 김성태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 구속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이자가 뭐 감옥살이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한 것인데, 포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킬 거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 전략. 원래는 이 김성태와 동시에 쌍방울의 재무 담당자였던 김성태의 매제 김모라는 자 같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김모라는 자, 재무 책임자죠, 태국 파타야에 남겠다 하면서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질 것. 기자들이 김성태에게 왜 김모 이사는 귀국하지 않는 거냐 물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금책이니까. 그러자 김성태 답변,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그쪽 사정이죠. 마치 남남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수족과 같이 움직였던 자인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는 4천억이 넘는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몰라요. 김모라는 사람, 김 이사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 남아있는 자신의 매제 쌍방울의 자금 총책 이 김모라는 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김성태의 한 측근이 취재진한테 한 말이 다시 부각됩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 측근은 김 이사가 버틸 만큼 버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난해 미리 이런 계획을 다 세워두고 귀국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김 이사의 측근, 지금 태국에 남아있는 이 자금책 김 이사의 측근이 취재진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 이사가 총대를 메고 김성태 회장은 자금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한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왜 기자한테 보냈는지 참 정신 나간 사람들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취재진이 그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는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번에는 어쨌든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좀 가벼운 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무거운 죄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셀프 고리 자르기를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이재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려면 김성태가 검찰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뭐 어차피 감옥 가는 거 좀 형량이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라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담을 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하는 대신 이 4천억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화영이한테 법인카드 준 거, 그건 내가 안다. 북한에
돈 준 거, 그거 내 돈으로 줬다. 뭐가 문제되냐. 대개 이런 선으로 지금 진술 계획을, 말하자면 사법 대응 전략을 짜고 들어온 것 같다. 우리의 관심인 김성태, 이재명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한테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겠지만 이제 김성태로부터 유동규, 나부기가 폭로했던 것 이상의 치명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해찬이의 전 수행비서 4급 보좌관까지 올라간 자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찬이가 당대표였던 2018년, 2020년 이해찬 의원실의 4급 보좌관으로 인한 황모라는 자, 이 자가 코스피 상장사 미래산업의 비상근 사회이사로 2020년 5월에 선임됐는데 2020년 4월에 이 미래산업이 쌍방울 계열 그룹사로 편입이 된 직후입니다. 이해찬과 쌍방울, 이재명과 쌍방울, 그 수상한 관계가 그동안 수많이 의혹 제기됐는데 이제 이해찬이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가면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3억 이상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그 이화영이는 감옥 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해찬이의 4급 보좌관이었던 자가 쌍방울 계열의 사회이사로 얼마 전까지 활동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이 황모라는 자 2000년대 중반부터 이해찬이의 수행비서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수행기사는 보통 9급, 8급이 합니다. 8급. 운전기사는 7급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비서 하다가 운전기사 하다가 쭉 올라와서 마침내 4급까지. 4급이 제일 높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실에서는 4급까지 올라간 자입니다. 이 황모라는 자, 이 해찬이가 야인이 된 2020년 8월 이후에도 수행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이해찬이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돌연 일을 그만뒀고 지금은 주변 지인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이화영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뭐 죽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황모라는 자, 쌍방울 김성태와 이해찬의 그 연결고리. 또 이해찬은 뭐 지난번에 이재명의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좌장이었습니다. 또 이해찬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낸 것.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해찬이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이재명, 이쪽에 쌍방울이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모를 밝혀내는 일, 검찰이 좀 더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이제 슬슬 박영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이 가운데 최소 140억 이상이 박영수의 가까운 인척이라고 하는 분양대행업체 A사의 이모 대표한테 흘러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109억 원 정도가 흘러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31억 이상이 건너간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모라는 자, 박영수 특검의 인척입니다. 대장동의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A사는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을 이례적으로 독점한 업체입니다. 네, 검찰은 이 추가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31억 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 여기에 권순일이, 박영수, 최재경이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곽상도도 들어갔죠. 지금 곽상도 지금 사법 처리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이, 박영수, 최재경이는 일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박영수는 권순일이는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 놓고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죠. 박영수는 그야말로 검찰의 이 문어발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박영수 본인은 화천대유에서 2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영수 수사가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장제원 리스크. 예, 제가 오늘 이 장제원 리스크라는 제목의 정론일침에서 소개해드릴 칼럼은 정기수 칼럼입니다.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입니다.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김기현의 불기단 장제원 리스크.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상승 중인 김기현이가 만약에 나경원에게 결선에서 재역전패한다면, 결선 투표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차 과반을 하지 못하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재역전 당하면, 김기현이가 나경원한테 지게 된다면 그 패배의 1등 공신은 장제원이 될 것이다. 이게 정기수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장제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불필요한 소란, 국영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인신공격성 원색적 비난과 비유는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죽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짓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장제원, 그가 언제 한번 문재인, 이재명을 향해 그처럼 신랄하게 공격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장제원, 그는 이준석, 유승민과 동류다. 내부 총질에만 유난히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 그런 사람이 나경원을 보고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 바란다라고 했다. 적반하장이다. 또 나경원에게 반윤 우두머리라는 딱지도 붙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지원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반윤이 될 수 있겠는가? 장제원이 반문한 한 줌 남은 반윤 세력들의 나경원 미화 찬양, 이거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이준석, 유승민이 나경원을 미화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이 장제원과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나경원이 이준석, 유승민 등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자들이 나서는 바람에 득보다 실이 더 크고 명분에도 안 맞는 것을 다 아는데 이 둘의 짝사랑을 받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이 코미디를 유발한 장본인이 바로 천방지축 장제원이다.
장제원에게는 윤심이 김기현이다 이걸 외치는데도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 의지를 접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반윤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맹목적 광신도 극소수 윤빠들도 이제 장제원을 따라 나경원에게 반윤이란 칭호를 당연한 듯 붙이고 있다. 나오고 싶으면 다 나올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나오고 싶으면 다 나올 수 있어야 공정이다. 그런데 장제원은 윤심을 팔며 유력 주자를 그 험악한 입으로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 주자 나경원은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였다.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집권 보수정당의 자멸적 분열 재발이다. 헛발질은 나경원이 아니라 장제원이 하고 있다. 이러다가 당대표 선거가 김기현, 나경원 2파전이 아니라 나경원 대 장제원 선거로 변질되게 생겼다. 장제원은 나경원의 퇴로를 막아서 도리어 출마길을 터줬고, 나경원은 김기현이 아니라 장제원을 주적으로 삼는 전략으로 나설 수도 있다. 열성 보수 우파들은 대통령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한사코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나경원에게도 반감과 아쉬움을 보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대통령 뜻이라면서 칼춤을 추는 이 다혈질 장제원에게 혀를 차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의 이마에는, 장제원의 이마에는 이미 윤석열의 차지철이라는 불길한 딱지도 붙여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제원은 분명히 리스크다. 그 거친 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끝내 위기에 빠뜨리게 될 수도 있다. 김기현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 저런 장제원 덕에 당대표가 되어서도 위험하고 당대표가 되기도 어렵다. 장제원 힘으로 김기현이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권 김기현이 행사할 것인가 장제원이 행사할 것인가 불문가지다. 김기현은 장제원 없이도 능히 당선될 수 있는 인품과 도덕성과 실력을 갖춘 보수우파의 큰 자산이고, 나경원 또한 마찬가지다. 김장연대 같은 유치한 슬로건에 취하지 말고 김기현은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윤석열 표 공정으로 승부를 걸라. 이기든 지든 그래야 김기현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산다. 두 사람, 김기현과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이 평범한 진리를 언제 깨닫고 방향을 바꾸느냐가 관건이다.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대를 관리할 전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흥수 고문이 지금 선관위원장인데, 여기에 뭐 여러 사람이 선관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초선 의원 2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태영, 장동혁, 이 두 초선 의원이 선관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나경원 전 대표를 성토하고 하는 이 성명에 이름을 같이 올렸어요. 아니, 선거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후보, 아직은 뭐 출마 선언도 안 했습니다만 특정인을 비방하고 성토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선관위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태영, 장동혁 두 초선 의원이 선관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유흥석 위원장은 두 의원이 초선 의원 성명에 연명한 뒤에 선관위원으로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사의를 표명했기에 제 판단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이 규탄 성명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고성구TV 댓글창에는 그 48명 명단 공개하고 내년 총선에 전원 공천 탈락시켜야 된다고 하는 댓글들을 많은 분들이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론의 흐름을 읽었을 겁니다. 초선 의원들 추가 행동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선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 아마 재선 의원들도 비슷한 규탄 성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재선 의원들의 성명은 불발됐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성명을 내자는 의견과 내지 말자는 의견이 갈렸다. 그래서 일단 내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재선값을 하네요. 그런가 하면 한 언론이 나경원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오보였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측은 오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공지 드린다고 하면서 내일 오전 페이스북 사과 표명은 오보다. 나경원 전 대표는 어젯밤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며칠간 제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다. 곧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자맹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는 출마든 아니든 입장 정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 설 민심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 중에는 나경원 전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출마든 아니든. 출마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경우에 일단 이른바 나경원 사태는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TV는 고성국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는 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